대한민국 예비 부모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예비 부모 교육의 사회를 맡은 육아대디 이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우리 서울시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여기다 다 모아놨는데요. 정말 방송인이자 아나운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정말 8살 딸, 6살 아들을 둔 이지혜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8년차 엄마가 됐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조금 먼저 경험한 그 몇 단계 앞에 걸어간 그 발자국을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렇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같이 아이가 정말 안 태어난 세상 속에 이렇게 둘씩 낳은 사람 흔치 않은데 다음 분도 둘을 낳으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시자 현재 4살 딸 10개월 아들을 둔 최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최희입니다. 아니, 저 육아 선배로 나왔는데 여기에 진짜 왕 선배님이 계셔서 제가 오늘 배워가야 될 것 같고요. 왕 선배님 여기 계시잖아요. 몇 살이에요? 저는 11살이랑 37개월. 와, 37개월. 37개월. 네. 되실 때구나. 저 오늘 아침까지 기저귀 갈다 나왔어요. 그래요? 정말 생생한 육아의 어떤 노하우나 또 여러분이 겪으실 그 이야기들을 바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이분 굉장한 유튜버거든요. 무려 28만 명. 실버 버튼. 부럽습니다. 부럽다. 네. 부러워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신 홍혜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네. 모두가 목메달이라고 부르고 있는 연년생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전투육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짬으로 치면 한 병장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저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대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 출산 그리고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실 텐데 특히 임신하신 분들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임신 중에 대체 뭘 먹어도 되냐. 뭐 커피, 탄산, 약, 회,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게. 그런데 그중에 대체 뭘 먹어도 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이거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임신했을 때 뭐 이렇게 조금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고민했던 게 있어요? 저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 정말 두 아이 모두를 10달 내내 입덧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9개월이면 거의 만삭이잖아요. 그 만삭 때 5kg밖에 안 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뇌가 다 쪽쪽 빨리는 느낌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말 물 마시고도 토했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걸 먹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먹었는데 사실 회가 건강에 좋지 않다. 임산부한테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평소에는 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회가 땡겨요. 너무 회가 땡기는 거예요. 이거 회가 땡기는 애가 땡기는 거 아닙니까? 애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애가 예. 수산물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깨끗하고 신선하게 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래도 그거라도 먹자 했던 기억이 나요. 커피는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커피를 하루에 3잔 정도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거 참는 게. 줄였어요. 하루에 1잔 정도? 그렇게. 정확히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들은 뭐 디카페인을 먹어야 된다. 아니다, 디카페인은 화학적인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렇구나.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1년에 365일 중에 360일을 술 먹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했잖아요. 이거 못 먹잖아. 그래가지고 노날콜 맥주를 대신 먹었어요. 근데 그게 꽤 마음적으로는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이건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노날콜이라고 해서 완전 알코올이 0은 아닌데 이거 마셔도 되나 이런 제가 생각. 사실 그 알코올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 무알콜과 맞아요. 비알콜이 이거 되게 조심해요. 저도 좀 이거 좋아해가지고 아시죠 선생님? 선생님 맞아요.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조심하셔야 같아요. 돼요. 왜냐면 산모들이 그 맥주 그 시원한 그 목 넘김이 되게 간절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여름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따서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원하시는데 최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전 제로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 제로인 거랑 그 발효가 돼서
알코올 성분이 약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보고 성분을 잘 보고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약간 있는 것도 안 좋다는 말씀이죠? 네, 이 알코올이라는 거는 사실은 임신 기간 내내 얼마를 먹어도 괜찮다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기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임신 기간 내내 저희가 빈지 드링킹이라고 하는데 정말 폭음을 했을 때, 임신 기간 내내 폭음을 했을 때 안면기형이라든지 뭐 이런 뇌나 이런 곳에 기형이 생기는 거에 이제 기여를 한다고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이제 그래 뭐 폭음은 아니니까 뭐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임신 기간 내내 와인 한 잔 정도 먹었는데 우리 애는 멀쩡해 하고 얘기하신 분들이 정말 진료실에서 심심치 않게 있으세요. 근데 임신 기간 내내 한 잔도 사실은 안 됩니다. 임신을 인지하고 난 뒤부터는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런 비단 외형적으로 보이는 기형뿐만 아니고 그런 뭐 ADHD라든지 아기들 이제 정신 건강에 미치는 그런 정동 장애에도 문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코올은 반드시 중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 회 얘기하셨었는데 사실은 신선한 회라면 괜찮은데 뭐 저희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잖아요. 뭐 노로바이러스 유행한다. 뭐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가 이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뭐 비브리오라든지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믿고 먹냐고. 그러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었다가 이제 문제가 되면 산모들은 탈수도 되게 심하게 오고 뭐 쓸 수 있는 항생제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날 것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 또 산모님들이 되게 걱정하시면서 선생님 그러면 스테이크도 바짝 익혀서 먹어야 되나? 아, 그 맛이 없는데. 맛이 없는데 매우 안 돼. 웰던으로 먹어야 돼. 상식선에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뭐 미디움 정도로 미디움 웰던 뭐 이렇게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뭐 육회도 안 되냐, 뭐 온갖 걸 다 얘기하시는데 산낙지 안 되나? 네, 뭐 다 안 되냐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일반인에 좋지 않은 음료나 뭐 음식들은 당연히 우리도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희 씨 커피.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잔 정도. 임신 초반에 정말 졸리거든요. 정말 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사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그 전문의 시험 치고 4일 있다가 첫째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너무 졸리니까 저도 커피를 안 마실 수는 없고 그래서 찾아봤었는데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 뭐 별다방, 콩다방 이런 데는 전부 다 투샷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투샷이라서 산모님들은 이제 보통 원샷만 넣어달라 해서 조금 연하게 하루에 한 잔 드시면 되는데 이런 카페인들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뭐 초콜릿, 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량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커피를 오늘 조금 먹었다 하면은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다른 음식들을 조금 줄여서 섭취해 주시는 거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카페인을 우리가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 뭐 아기들이 기형이 나오진 않지만 최종적으로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가 조금 작게 나온다는 보고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또 작게 나오면 우리가 또 마음이 상해. 조금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인 드실 때는 조금 신경 써가지고 총량을 신경 써서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런 속설이 있어요. 또 파마랑 염색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임신 기간 동안 해본 적 있으세요? 찾아보니까 꼭 참고 있다가 7, 8개월쯤 되면 많은 산모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못 참고 그리고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더 못한다. 그래서 이때쯤 해야 된다라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했는데 후회했어요. 후회했어요? 밤에 괜히 했나? 찝찝하다. 만약에 아기가 어디라도 좀 안 좋으면 이게 다 내 탓 같고 내 잘못 같고 이런 후회가 남을 텐데 그냥 좀 참지 왜 했을까라는 후회를 했거든요. 아 근데 어때요? 진짜 염색 같은 거는 초반에만 조심하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산모들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산모들한테 괜찮다고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교과서에 실려 있어야 그렇죠, 괜찮아요, 하세요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염색이나 파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산모들을 쫙 깔아놓고 그래, 파마 파마 염색 해보고.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뭐 두피로 전달되는 그런 파마약이나 염색약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 하나하고, 만약에 정하고 싶으시면 이제 아기들 기관 형성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흔히 다운증후군 뭐 선별 검사라든지 아니면 기형 선별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20주 근처 되면은 끝나잖아요. 그 16주에서 20주 사이가 지나고 나면 그때 정도에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용실에 가셔서 나 임산부다, 두피보다 조금 띄워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하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기는 해요. 이 겉모습의 이 파마나 이런 것보다 내면을 잘 가꾸면 될 것 같다.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근데 정말. 뭐 속설이라는 게 참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속설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이랄까요? 그러니까 임신부의 배를 보면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배를 딱 모양을 딱 보면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뭔가 혹시 확실히 아들 배는 많이 튀어나오고 좀 풍만해요. 그리고 딸 배들은 약간 볼록한 느낌이랄까? 어떻습니까? 이거 맞죠? 전혀 저는 그런 것 같진 않고 산모의 키나 이런 산모 체형을 훨씬 더 많이 따라가요. 그래요? 체형이요? 왜냐면 산모가 약간 키가 크고 조금 마른 편이면 앞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산모들은 딸일 때도 있고 아들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것은 네 저는 이거 내가 거의 100% 맞췄거든요. 아니 누구보다 배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쵸. 그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속설도 네. 있잖아요. 임신하면 무조건 그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 돼요. 맞아요. 이게 왜 여기가 그래요? 너무 결리는데 맞아요. 이쪽으로 맞아요. 계속 잤어요. 그래서 산모들이 맨날 선생님 이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 왼쪽 어깨 너무 아파요. 그러시는데 이게 문제가 우리 몸에 있는 대정맥이 몸의 오른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정맥이 굉장히 잘 눌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분만을 할 때 아기들 왜 그 태동 요렇게 보이는 태아 심박 모니터 기억나시죠? 네. 그거를 볼 때 아기들이 이제 분만해서 진통이 자궁 수축이 있을 때 태아 심박수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모를 왼쪽으로 돌려요. 정맥이 눌리지 않게, 산모의 대정맥이 눌리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산모님 왼쪽으로 돌아 누우실게요. 아기한테 산소 잘 가게 라고 이제 분만을 할 때만 그렇게 돌려 눕히고 산소를 주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구전으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제 임신하면 무조건 왼쪽으로 자야 돼. 오른쪽이 눌리면 안 되니까 왼쪽으로 누워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꼭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잘 때는 왔다 갔다 해라. 이게 만삭이 되면 어차피 불편해서 맞아요. 한쪽으로 못 자고 앉아서 똑바로 자고 못 누워요. 그래요. 네, 앉아도 맞아요.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뭐 다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편한 포지션으로 자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도 계속 잘 수 없고 왼쪽으로도 계속 잘 수 없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엎드리는 건 안 되는 거죠. 엎드리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애가 짜부가 되지 않을까요? 눌릴 것 같아요. 애는 양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가 꽉 눌리지는 않아요. 근데 엎드린 포지션으로 오래 있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게 눌리니까 나도 압박감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엎드린 포지션으로 오래 있기는 산모도 힘들어서 사실은 엎드려서는 자기가 되게 힘들고 약간 비스듬하게 엎드리는 거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엎드려 잘 생각을 해요? 엎드려 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깨랑 등이 너무 너무 결리는데 결리니까. 누가 좀 눌러줬으면 맞아, 좋겠는데 맞아. 엎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힘들어요. 잠깐씩은 괜찮아요. 그럼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결린다는 얘기 하셔서 그런데 그러면은 임신부가 안마의자 써도 됩니까? 안마의자 쓰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압박이 되지만 않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임산부 발 마사지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나 발 그 마사지 얘기 사줬는데? 네, 발 마사지 자극하면 안 된다. 하셔도 됩니다. 오, 그래요? 발 마사지 하셔도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임산부들이 너무 고온으로 이제 올라가게 하는 뭐 이런 건식 사우나 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반신욕 같은 거는 사실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태아한테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뭐 발 마사지나 마사지 같은 거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어디 우리 태교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여행 가셨을 때도 산모라고 얘기하고 마사지 받으시는 거는 다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산후조리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랄까 아직도 산후조리 중인 것 같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런데 이제 소중하게 쓰고 있고 맞아요. 관절들 아직 네. 그 릴렉산 호르몬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나올 때니까 어. 소중하게 쓰고 있고요. 저는 근데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약 한 달 있다가 복귀를 했어요. 일을 다시 시작을 오. 했어요. 왜 그렇게 빨리 복귀하신 거예요? 산후조리를 위해서요. 나와야 돼. 나오는 게 나와야 저는 이렇게 개개인마다 공감해요. 산후조리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일하면서 조리가 되는 맞아. 거기서 스타일이더라고요. 우울해. 맞아요. 어. 그래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일을 하면서 몸도 이런 관절이나 네. 이런 부분들 상하지 않도록 좀 조심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쉬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2주 정도 있었거든요. 첫째 때는 산후조리원 천국을 마음껏 누리다가 둘째는 첫째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진짜 우리 눈에 그쵸? 밟혀가지고. 조리원에서 계속 울면서 갓난아기는 여기 누워 있는데 영상 통화하고. 첫째랑 영상 통화하고 사진 보고 하다가 제가 일주일 만에 나 나가겠다. 첫째가 도저히 보고 싶지 않다. 세상에. 나 나가겠다 안 했더니 돼, 안 돼. 정말 많은 선배맘들이 제 팔다리를 붙잡고 말려줬습니다. 말려줘. 너무 감사해요. 그때가 천국이었습니다. 저 꽉 채우고 하루만 일찍 나왔는데 잘 조리하고 나왔어요. 아니 산후조리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10달 내내 입덧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 낳는 날 컨디션이 제일 좋았어요. 되게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 낳기 한 3개월 전부터는 양치를 하면 잇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몸이 막 골아 있었는데 그래서 조리원에 3주 있었거든요. 3주 있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정말 모자동실 말씀하셨지만 그냥 할 수 있을 때 했어요. 내 몸을 챙겨야 나중에 아이들을 볼 수 있는 힘이 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정말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푹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둘인데 첫 아이는 1월생이고 둘째 아이는 7월생이거든요. 계절이 좀 완전 다르네요. 한겨울 한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울 때. 조리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름이 쉬울 것 같아서 겨울이 쉬울 것 같아요? 여름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왜 여름이- 따뜻하니까 따뜻할 때는 염증도 잘 안 생기잖아요. 에어컨에 못 틀잖아요. 여름이 더 에어컨? 힘들었어요, 저도. 진짜 정말 에어컨 막 좋은데- 빡빡이 틀었는데. 산후풍 온다고. 왜 찬바람 쏘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냥 릴렉스 했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운데 아이한테 혹시 안 좋을까 봐. 막 그래서 좀 여름에 좀 힘들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산후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뭐 찬 음식 먹지 마라, 찬바람 쏘지 마라 이런 게 많은데 저는 또 에어컨 빵빵히 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산후풍이 현대의학에 있는 개념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뭐뿐만 아니라 옛날에 환경이 되게 안 좋을 때는 이제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난방도 워낙 잘 되고 환경도 좋고 이제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들도 있으시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소아과에서 얘기하는 아기들이 이제 신생아들이 자라기 제일 좋은 온도는 사실 성인들이 되게 서늘하다고 생각되는 20도에서 한 23도 정도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온도를 맞춰놓으면 되게 춥다고 맞아요. 생각이 서늘해요. 들거든요. 되게 서늘하고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산후풍이라든지 막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거는 조금 왜 양치질도 잘 못하게 하고 막 애 낳고 나면 막 샤워도 못하게 하고 맞아요. 적당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막 똘똘 싸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아기한테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초반부터 무리하는 거는 어쨌든 산욕기라고 해서 이제 몸이 회복되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 꼭 드리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지 너무 잘하려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럼 우울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장기전이니까. 딱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시기는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런 노하우들이 자꾸 쌓이고 조금 이렇게 적당히 하는 습관이 들이면 뭐 셋째도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둘째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
아기 냄새가 안 나기 시작한 그 시절이 되니까 아기 냄새 되게 그리워요. 그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귀에서 나는 저희는 이제 냄새. 그 아기 냄새가 안 나잖아요. 아기들이 딱 그 분유 냄새 그립다 이거는 진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리원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집에 이제 도우미분이 오시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것마저 이제 끝나.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혼자가 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리원을 나온 이유 어땠습니까? 저는 그 아이와의 첫날 밤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리원에서는 그 전문가들이 막 밤에 맞아요. 케어를 그러니까요. 해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새벽에 몇 시간에 한 번씩 깨게 될까? 막 너무 긴장하고 굉장히 막막했던 기억이 나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첫째 때는 정말 어떻게 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기가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제가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너무 눈앞이 깜깜했었는데 근데 둘째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니까 맞아요.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발로 키우는 느낌으로 아,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그 시간을 좀 즐길 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육아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기 위해서는 육아 분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분업하면 양육이 좀 더 쉬워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업 잘하셨습니까? 저는 첫째 때는 제가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밤에 수유할 때 남편이 굳이 옆에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따로 잤었어요. 나눠서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억울한 마음도 맞아요. 들기도 하고 그래서 둘째부터는 남편에게 맡길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둘째가 태어나고 3주 조리원 다녀왔던 그 주에 남편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조리가 되게 필요했던 그 도움이 너무 필요했던 때에 남편이 수술을 하고 남편 남편 조리를 조리를 했죠. 노렸어. 네, 그 자작극인 것 같기도 하고 전 너무 그때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도 너무 회복하느라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남편이 지금도 얘기해요. 첫째 때 그래도 자기가 많이 분담을 했는데 둘째 때 그 시기에 그 아이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면서 요즘에는 지아 셋째는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분담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첫째 때는 남편이 아기 안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들어하니까 약간 못 믿었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게 뭔가 엉거주춤해. 맞아. 불안해. 내가 할게. 그래서 근데 약간 엄마들이 남편 잘 못 믿는 경향도 있어 아빠는. 너무 어설프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애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네, 근데 아빠 안 떨어뜨리거든. 그걸 제가 키워보니까 알았어요. 맞아. 아빠들이 오히려 더 꼼꼼하고 잘할 때가 있더라고요. 첫째 때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좀 맡기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애를 낳은 거니까 같이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고 둘째는 남편이 정말 많이 케어하고요. 새벽 수유도 사실 남편이 했어요. 남편이 그 수면 교육도 했는데 사실 제가 한 첫째보다 둘째가 더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육아 체질은 아빠였구나. 아빠가 더 육아를 잘하는구나를 느끼고 많이 밀어주고 있죠. 아 맞아. 제가 아는 어떤 그 배우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아는 근육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힘이 많이 들기 맞아. 때문에 그래서 아빠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저 이것도 네.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육아를 해봐서 확신할 수 있는 건데 아이는 4살이 넘어가면 아빠가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아이 4살 넘어가면 되게 그때 즈음에 되게 긴박한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기저귀를 뗐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애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때 들고 뛰거나 응급처치 힘을 써야 되는 일 같은 경우는 남편이 훨씬 수월하다. 육아를 하려면 사실 저는 꼭 엄마들에게도 당부드리고 네. 싶은 게 애 키우실 때 체력 키우셔야 돼요. 맞아요. 진짜. 진짜 운동하셔야 돼요. 정말. 진짜 하기 싫겠지만 운동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응. 그러려면 운동할 시간을 확보를 하게 네. 해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꼭 그 역할 분담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애한테서 약간 나를 분리해가지고 환기하는 시간을 엄마든 아빠든 조금 가지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째 때 저도 되게 못했던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남편한테 잘 못 맡기고 뭐 목욕시키는 것도 너무 어색하니까 목 못 가누게 할까봐 이거를 안 봐야 되겠다 해서 목욕을 시키거나 남편이 애를 보고 있으면 아예 안 봐버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 아무 이벤트도 생기지 않고 애도 안 울고 그냥 잘 끝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편이 오히려 긴장해가지고 더 일을 망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냥 알아서 둘이 잘하게. 그리고 운동도 저도 꼭 이제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무리해서 뭐 PT 같은 거를 초반부터 받으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 트레이너 선생님하고도 상의가 필요한 게 아직까지는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 관절 같은 것들이 상할 수 있어요. 연골 같은 거나 특히 이제 골반 근육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이 약해져 있고 또 요실금 같은 경우 이게 소변 같은 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조금 운동 계획을 짜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런 시간 확보를 애하고 완전 분리해서 아빠도 조금 가지고 엄마도 조금 가지고 이 육아를 할 때 반드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우리 다 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는 시간도 있고 엄마만 하는 시간도 있고 아빠만 하는 시간도 있고 약간은 분리가 돼야 서로한테서 약간 떨어져서 환기가 되는 시간이 꼭 맞아요.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애를 낳고 나면 우리가 다 같이 낳았으니까 무조건 다 같이 우리는 있어야 돼.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벗어나서 되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붙어 있다 보면 나 이거 하는데 너 왜 안 해? 이 시비가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시간, 따로 하는 시간 무조건 가지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서로가 조심해야 될 말인데 내가 이거 도와줬잖아가 아니고 같이 하는 거라. 도와주는 개념이 네, 아닌 거죠. 도와주는 개념은 절대 아닌 거죠. 같이 뭐 맞벌이를 하건 뭐 외벌이를 하건 어쨌든 내가 이거 너가 도와줬잖아. 나 이만큼 이거 내가 너 하는 거 도와줬잖아라는 얘기 하나가 딱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완전 크게 싸우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누굴 도와? 맞아요. 네 일을 안 해. 리얼하다 리얼해. 한 번쯤 해본 것 같이 그렇게 리얼하시네. 애는 나 만났니? 이거 내가 만들었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포인트 하나하나가 되게 서로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힘드니까. 맞아요. 이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게 정말 사람을 피폐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남편들도 사실은 밖에 나가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경제활동에서 돈은 누가 벌어? 이렇게 손은 누가 키우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할 부분들이 진짜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분리하는 시간 가지는 거 말할 때 도와주는 거 아니고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그 역할 분담하는 데 있어서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아빠들한테도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저는 모성애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아기를 낳는데 내가 낳은 건가? 나는 왜 모성애가 없는 것 같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아기랑 잠도 못 자가며 같이 살 부대껴가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모성애라는 게 점차 생기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아빠들한테도 있어야 돼요. 맞아. 아빠들이 아기도 키워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우유도 먹여보고 하면서 부성애가 커지고 아빠한테 처음부터 왜 너는 같이 나왔는데 부성애가 없어?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 못 믿었겠지만 해야 늘어요. 맞아요. 그럼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자, 임신한 분들 그리고 이제 임신할 분들 많이 이제 그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박람회도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산모 용품, 그 아이 용품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사실 저도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남과 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아이와 내 아이, 뭐 다른 아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은 당장 못 쓰는 뭐 수건이라던가 뭐 손수건, 뭐 아이들이 당장 입을 내복들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서 빨아야 되니까 그런 건 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하지 말고 살면서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태어난 다음에. 네. 최희 씨는 어떻게 했어요?
출산용품 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되게 길잖아요. 첫째 때는 진짜 캐리어 이만한 데다가 맞아. 쫙 해놔고 그리고 애 방도 완벽하게 꾸며두고 기저귀 이렇게 쌓아두고 수건 다 한 3번 빨았어요. 수건도 가재 수건 그거 3번 빨았어요? 예, 건조기도 안 쓰고 다 이렇게 널어가지고 어허. 했었는데 둘째는 그냥 출산 가방 뭐 안 싸고요. 조그만한 백 하나 가져가고 뭐 출산 용품들도 조리원에서 쿠땡으로 로켓 배송했어요. 내일 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아기를 키우면서 그런 출산용품들 사는 거 돈이 많이 든다고 맞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애 키우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더라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그냥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좀 심플하게 준비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중고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물려받는 거 친구들한테도 정말 생각보다 많이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가면 장난감도 빌릴 수 있죠. 이런 충분한 그런 시스템들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육아용품 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중고장터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 같은 거 하나를 사도 내 아이는 이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돈을 주고 샀다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냥 중고용품으로 샀던 거는 다시 팔 수도 있고 네, 또 거기서 또 싸게 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그리고 애기들이 깔끔하게 막 많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썼다가 또 팔고 이렇게 돼서 깔끔한 게 계속 돌고 맞아. 돌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장터 이용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미리 산다와 그때 필요할 때 산다 이렇게 두 가지 있으면 그때 산다. 그때. 네. 하다못해 전 유모차도 미리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유모차. 왜냐면은 신생아 때 유모차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아기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기가 거의 안겨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애 안고 유모차 끌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아기 스타일에 맞춰서 물려받은 거 쓰다가 정말 필요하면 하나 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또 사람 성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또 그거를 완벽하게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그 행복을 느끼기도 그럴 수 하잖아요. 있죠. 우리 애기 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재미도 있고 하지만 이제 둘째 정도 되면 그때 한다. 아, 약간 맞아. 그러면 이제 혹시 미리 사야 되는 뭐 필수품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감 시즌 이럴 그러네요. 때는 사실은 열나는 그 감염병들이 많이 돌 때는 체온계는 동이 나서 바로 배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리 꼭 구비를 해두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도 이 유모차는 절대 미리 사지 마시라고 저희 애도 유모차 절대 안 타요. 그래서 유모차는 그런데 카시트는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태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소아과 선생님들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지만 체온계랑 그다음에 카시트 뒷보기로 하는 거 반드시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맘카페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왜 콧물 이렇게 뽑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뭐 위생에 관련된 그다음에 아기들 건강에 관련된 이제 그런 키트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신생아 때는 사실 구매하시는 건 전 조금 지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소아과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조금 상의해 가시면서 왜냐면 오히려 그랬다가 이제 비강 내 상처 같은 게 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이제 이런 구멍들도 작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겨울에 이제 태어난 아기들은 신생아인데도 콧물 막 나고 그럴 때 있으니까 근데 콧구멍은 작은데 이제 막혀 있고 이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기 숨 넘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 뚫어줘야 될 것 같고 요새 또 소아과가 많이 이제 가기 힘드니까 오픈런하고 이러면은 당장 맘카페 찾아보면 이거 뚫어진다더라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마음이 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신생아 때는 정말 조그만 거에 아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된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다 애가 희한하게 둘씩이잖아요. 그 애가 우리 이제 둘을 다자녀라고 얘기해도 되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사람인데 이젠 다자녀잖아요. 어떻습니까? 둘 이상 이렇게 낳으시니까 어땠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아이를 10달 내내 입덧을 했기 때문에 둘째가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하. 근데 생각보다 아이가 순했고 이 아이가 둘째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가장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둘째를 가졌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제 6살, 8살이거든요. 둘이 정말 잘 놀아요. 주말 같은 때는 애가 하나면 제가 계속 놀아줘야 되는데 애가 둘이니까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물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 안에 사회가 형성이 돼서 싸웠다, 뭐 화해했다 이런 스케줄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아이가 있어서 오는 행복감이 너무 크고 아이들끼리 서로 막 그 잘 지내는 모습들이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둘째 낳길 너무 잘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약간 둘째 낳으신 분들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제가 결혼을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어. 그리고 아기도 안 낳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굳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뭐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제 친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우리 아들을 만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나 왜 태어났을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나려고 태어난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었고 내가 쌓고 싶은 건 이만큼이었고 다 못해도 괜찮다. 나는 이 아이를 만난 것만으로도 내 삶의 뭔가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진 것 같고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제가 결혼 일찍 했다면 저는 셋까지 낳았겠다. 그만큼 아이가 주는 행복과 기쁨이 크더라고요. 둘째 처음에 낳고는 진짜 세상에 첫째 때 내가 뭐가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는데 하다가 둘째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와, 얘 안 나왔으면 나 어떡할 뻔했지. 내리사랑이라는 게 진짜 갈수록 애들은 너무 예쁘고 첫째는 또 첫째 나름대로 제 첫정이니까 너무 예쁘고 둘째는 또 애교를 장착하고 태어나요. 둘째는 사랑이죠. 네.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인데 희한하게 둘째 아들은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배에서 나왔는데 또 매력은 또 둘 다 또 다르잖아요. 몇 살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만 35세부터는 저희가 노산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요새는 사회적으로 여자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진출을 많이 해 있다 보니까 결혼이 확실히 늦어졌죠. 초산 연령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만 33세 정도로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거를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가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만 35세가 고령 임신이라는 거는 뭐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새는 결국에는 검사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검사 미리미리 잘 해가지고 잘 케어를 해나가면 산부인과적인 합병증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출산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해졌겠죠. 네. 보신 분도 느끼셨겠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둘씩 낳아서 이제 둘 좋다, 낳으면 더 좋다 얘기하지만 임신하기 전 그 직전이 가장 두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낳고 나면 또 좋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긴 해요. 이 맞아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부모 양육 선배로서 뭔가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위해 진심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배님 먼저 우리 초보 그리고 예비 부모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아이를 과연 낳아야 하는가? 아이가 있으면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기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미 엄마가 와서 우리 아이 해칠까 봐. 그만큼 너무 사랑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돼보는 경험은 나를 굉장히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내가 다 주는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일방적으로 주면 억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제가 받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이는 자면서 잠꼬대로 엄마 사랑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나? 부모님도 저를 사랑해 주셨고 남편도 저를 사랑해 주지만
이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이런 경험을 해보니 제 자존감이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사랑받는 사람은 빛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만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이가 있고 나서 더 많이 깊어지고 더 많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느낌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희 아나운서. 저는 지금 정말 이렇게 아기가 어리니까 남들이 말하는 힘든 딱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기가 어릴 때. 친구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침부터 아기 막 뒷바라지하고 아기들 키우고 육아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대요. 출근도 해야 되고 자기 생활은 하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나중에 딱 죽을 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간이 딱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했던 이 시간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은 이후부터는 아기를 보면서 힘들고 지치고 하는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꼭 달라붙어서 서로가 너무 필요해서 살붙이고 있는 이 시간이 진짜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든 육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겼는데 이제 예비 부모님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육아하다 보면 좀 힘든 시간도 오고 지치긴 하겠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니까 좀 더 즐기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너무 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진짜 드라마 같은 데서도 회상씬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딱 우리 장면이에요. 아이 키우고 비눗방울 불고 막 뛰어다니면서 잡아봐라 하는 그 장면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어도 그 순간들을 너무 소중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이자 전문가로서 한 말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아기 낳으신 분들, 산모님들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건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과서대로 크는 애들 진짜 없거든요. 교과서에는 3개월에 못 가누고 몇 개월에 뭐 하고 몇 개월에 뭐 하고 이유식은 언제 먹고 모유는 언제 떼고 이런 발달 과정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교과서대로 크는 애들은 진짜 없습니다. 저희 애도 안 그랬고요. 근데 요새 보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뉘어가지고 남들하고 이제 쫙 비교하면서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저 정도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애가 태어났을 때 이걸 못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출산이나 이런 것들 다 미루거나 아니면 결혼, 임신, 출산 이런 거를 다 나는 포기하는 그런 세대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제가 진료실에서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안타깝거든요. 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지? 하고 너무 인터넷에 있는 케이스에 자기들을 너무 대입해서 그 케이스하고 나는 절대 같아지지 않는데 이런 소셜미디어에 너무 환자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의 길, 우리 페이스대로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양육 선배님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우리 서울맘 케어 시스템과 몽땅 정보 만능키라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돌봄 서비스와 정보, 다양한 혜택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요. 출산도 양육도 이게 사실 겁먹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단 낳아보면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커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믿으시면서 좀 더 여유 있게 양육하시고 즐거운 행복한 양육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이지혜 아나운서, 최희 아나운서 그리고 홍혜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